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부진한 주가 흐름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얼마나 위기인가 오늘 특집으로 분석합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최대 리스크는 단연 중국입니다. 이 봉쇄 상황이 어느 정도고 얼마나 이어질지 현지에 나가 있는 강현우 특파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결은 베이징 현지 여건상 사전 녹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네, 강현우 특파원, 중국 봉쇄 상황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전파는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상하이뿐 아니라 베이징까지도 번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지 방역 상황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초 동북 삼성 중 하나인 지린성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습니다. 이후 상하이에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3월 이후 중국 전체에서 나온 지역사회 감염자가 63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51만 명이 상하이에서 나왔습니다. 상하이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4월 13일 2만 7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1만 7천여 명까지 내려갔는데요. 최근 사흘 동안 다시 2만 명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소 수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감염자가 0이 될 때까지 해당 지역 봉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봉쇄에 따른 경제 피해가 너무 커지자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사회면 제로 코로나는 봉쇄 관리하는 지역에서만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선 어제도 200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봉쇄 지역 밖에서 나왔습니다. 사회면 제로 코로나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봉쇄식 관리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 주민 불만이 거세지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까지는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도 여전히 봉쇄 지역에서 2만 명대 감염자가 매일 추가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망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좀 앞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시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666개의 기업을 담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이 요구하는 방역 기준을 맞추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상하이 지역에 있는 5만여 개 공장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중에는 자동차 기업이 37%, 의학이 27%, 반도체가 12%, 에너지가 10%를 차지합니다. 상하이는 광둥성에 이어서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테슬라의 첫 해외 공장도 상하이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업 숫자로는 적지만 중국 1, 2위 파운드리인 SMIC와 화홍 반도체의 핵심 설비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기업들이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직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물류가 마비돼서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실제로 조업을 재개한 기업은 70%에 그치고 있고요. 이마저도 가동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기업들의 가동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국은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맞추지 못한 기업은 생산을 할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가동 기준의 핵심은 공장을 가동하는 직원들을 외부와 차단하는 폐쇄 루프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를 내놓기 이전부터 화이트리스트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폐쇄 루프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새로 생산을 재개한 곳은 100개 안팎입니다. 결국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장들이 가동을 한다 해도 협력업체들이 계속 일을 못하는 상황이면 특정 부품이 없어서 생산 라인을 멈추는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물류 대란 문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좀 봉쇄 때문에 지금 물류 대란이 심각한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상하이는 중국 GDP의 3.8%를 차지하고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 삼각주 지역은 그 비중이 20%에 달합니다. 상하이에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이 있습니다. 세계 3위이자 중국 2위 닝보항이 있는 닝보도 상하이 인근이고 역시나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은 항만이나 공항에 폐쇄루프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타격은 트럭 물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 상하이를 통과하는 트럭의 물동량은 3월 대비 70%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봉쇄된 지역에는 통행증이 있는 트럭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각 지방정부가 통행증이 있는 트럭의 이동까지 막는 사례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자의적으로 물류를 차단하지 말라고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책임 관료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하이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궁금한 건 반도체 쪽인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50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영업본부를 상하이에 두고 생산 설비는 인근 도시들에 두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공장을 갖춘 곳은 농심,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많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폐쇄루프 시스템을 갖추고 일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 당국도 시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빠르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반도체 중국 공장 중에서 삼성전자는 상하이와 다소 거리가 먼 서부 시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상하이와 함께 창장 삼각주를 이루는 저장성 우시에 공장이 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공장도 창장 삼각주 중 하나인 장쑤성 난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나 소재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인근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할 경우 해당 지역이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현우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 그리고 새 정부의 초격차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송미다 기자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응환 인수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편의상 좀 한 번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 기자, 네. 앞서 지금 중국의 봉쇄 상황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네. 중국이 지금 전 세계 IT 수요의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네네. 반도체 기업들 그렇게 따지면은 피해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을 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세계 반도체 수요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30%? 네, 절반이 넘습니다. 네. 절반이 넘어요? 네, 60%에 달하는데요. 이거는 그래요?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이제 해외 그 반도체 기업까지 포함한 수치이기도 한데 예. 그런 만큼 이게 굉장히 또 반도체 수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생산된 그런 반도체는 IT 전자 기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서버 등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IT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이 시장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국내 반도체 상황도 분명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봉쇄 조치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이나 이 전자 가전제품 소비가 이 제품의 어떤 그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줄면서 예. 덩달아서 이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가격은 이제 상하이 봉쇄가 시작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다가 4월 넷째 주에 들어서는 최대 3.9% 넘게 떨어지는 등 눈에 띄는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4월 셋째 주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주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각각 1.8% 그리고 3.6%가 떨어졌고요. 예. 지난주 이제 전주 대비해서는 조금 더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국 락다운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가격 하락 압박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IT 제품 생산이 줄면서 반도체 수요도 같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봉쇄가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 반도체 좀 공급도 좀 줄이든지 해가지고 대응에 나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고요.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중국 내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 공장의 경우에는 이 서너 달치의 그 반도체 원재료를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만약에 이 봉쇄 조치가 이 기간을 좀 더 넘긴다.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생산에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시진핑 주석이 이 코로나 확진자를 0에 수렴하겠다라고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좀 성공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정권 재연장의 가능성도 열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봉쇄 조치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반도체는 수요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공급이 낮을수록 수급이 좋아지고요. 업황이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조절을 상황에 따라서 하곤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 상황은 이 반도체 쇼티지를 노리고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점들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쟁 그리고 이제 봉쇄 조치와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오래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이 물량을 줄이는 건 역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반도체 공급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 소재 공급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원재료죠.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거나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물류 적체 현상이 좀 더 심해질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소재들의 경우에는 재고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축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봉쇄가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공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국내 이제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위기론이 정확히 어떤 위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미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어떤 그 경쟁력이 조금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등의 이런 반도체 업계를 좀 살펴보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토대로 해서 뭐 외부 인재와 또 기술을 대거 이제 수요를 하면서 초격차 지위를 좀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초격차라는 용어를 좀 쓰기 무색할 정도로 이 경쟁사와 기술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인 그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려는 노력도 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이 삼성의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18.3%로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비해서 한 3배 넘게 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예. TSMC의 점유율은 52.1%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이런 반도체 업계의 어떤 돌파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환 위원님, 이번에 이제 새 정부 인수위원을 맡기도 하셨지만 그 전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경력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인텔에서도 계셨고 삼성전자, 현대차에서도 반도체 분야를 좀 전공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모시게 됐는데 앞서 저희 이제 송 기자가 얘기한 이 반도체 산업 위기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동의하는 편이고요. 예.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6,445억 불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295억 불 흑자 달성을 했는데요. 반도체만 이 분리해서 보면 666억 불 흑자였습니다. 이 반도체만 아니었으면은 우리 전체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을 거고요. 예. 그 중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91%에 달합니다.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 즉 70% 가까이 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우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게다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저희 턱 밑까지 지금 쫓아와 있는 상태고 예.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면 대부분의 우리의 메모리 시장이 중국에 잠식될 거다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또 위기가 있지만은 인력 부족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들은 굉장히 인력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패밀리스들도 그렇지만 예.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생태계가 반도체 생태계가 아직 그 안정되지 않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위기론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대만 TSMC는 물론이고 네. 미국도 중국도 막 본격적으로 지금 반도체 분야에다가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뭐 말씀하신 칩스 액트라든지 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굉장히 많은 돈을 넣고 있습니다. 예. 60조, 70조 넣고 있고 중국은 아예 뭐 그 훨씬 이상이라서 뭐 100조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상대가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 흐름을 보면 이 PC 시대에서부터 해서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굉장히 하일리 커넥티드 된 그 엣지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엣지의 시대요. 예, 엣지의 시대라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 연결뿐만 아니고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연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영토를 잘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시면 PC 시대는 윈텔이 주도권을 갖고 탑10 기업 안에 들었었고요. 예. 모바일 시대는 이제 팬 기업과 더불어서 여러 이제 그 모바일 산업을 하는 IT 기업들이 탑10 기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엣지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역을 먼저 점유할 수 있을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하이엔드 쪽은 EUV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드밴스 공정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3D 패키징 기술이 또 추가가 돼야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소위 해서 무어스 로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솔루션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볼륨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초저지연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팹리스가 왜 중요하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타임 투 마켓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 스타트업을 이쪽에 그 팹리스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부장 그 측면에서도 케미컬 R&D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폐수 시설 단지 등을 잘 설치해서 마음껏 소부장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 지금 팹리스 말씀하신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죠. 지금 강소 팹리스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그 정책을 우리 그 인수위에서도 좀 갖고 계신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그 동안의 언론의 관심은 사실 디램 아니면은 파운드리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1%대밖에 안 되는 팹리스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엣지의 시대로 가면서 굉장히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또 뭐 XR, 그리고 로봇 이런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거기에 적절한 그 반도체를 빨리 그 타임 투 마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군요. 예, 중소기업들이 민첩하게 필요한 거를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생태계가 꾸며져야 되기 때문에 팹리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대만이 굉장히 좋은 모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SMC 중심으로 해서 팹리스들의 생태계가 아주 견고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육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팹리스 외에 파운드리 쪽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시지 않은 데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시거나 그렇습니까? 파운더리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단 공정에 있어서 우리가 EUV 기반의 선단 공정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보면은 그 하이엔드 쪽은 앞으로 이제 EUV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리콘 공정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5나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겠는데 3나노 이상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공정에 있어서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쪽에 이제 조금 더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건 맞고 대부분의 새로운 시장은 이쪽 우리 그 아까 엣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장들이 열릴 겁니다. 예. 그쪽에 공정도 감가상각이 다 지나서 예. 그 공정 비용이 제로가 되는 그런 여러 파운더리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게 앞으로 팹리스와 더불어서 시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4나노 수율 문제, 네. 수율 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삼성전자 입장은 별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그 뭐 제가 정확하게 저는 이제 설계 기술자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실리콘 기술의 한계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1년도에 저희가 클락 스피드 전쟁을 했거든요. 누가 1기가를 먼저 만드느냐, 2기가를 먼저 만드느냐 이런 경쟁을 글로벌 기업들이 했는데 예. 사실 그 3기가 이상이 넘어가고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가면서 일종의 패러럴리즘으로 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멀티코어를 가지고서 뚜루풋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 거죠. 이 공정 기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실리콘 하나만의 공정을 최대한 올리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 있다고 보고요. 어드밴스 패키징, 3D 패키징 기술로 이걸 3D로 쌓아서 예. 이 패러럴리즘을 여기서 구현하게 되면 실제로 그 부분에서의 어떤 무어슬로나 이런 어드밴스 공정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다. 실리콘보다는 패키징 기술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얘기도 살짝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앞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이 3에서 5년 안에 이 시장을 좀 잠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섬뜩하거든요. 네. 한때는 우리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자본을 투여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네.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왜 이렇게 위협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DDR4를 벌써 양산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LPDDR5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프로덕트 세그먼트거든요. 중국은 이미 이제 그거를 양산화하고 있고 볼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도 한 3년 내지 5년이면 따라올 수 있다. 이 기술 자체가 우리가 도망칠 그 룸은 적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크기 때문에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경험에 대한 그 비중이 큽니다. 이 경험이 많고 많이 이렇게 공정 기술에 있어서 일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주요한데요. 예. 설계 기술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이엔드 메모리, 뭐 HBM이라든지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되고 그 하이스피드 메모리 기술, 즉 이제 DDR5 하고 시리얼 메모리 이런 쪽으로 더 나가야 이제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도 중국도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행하고 있는데 우리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세제 혜택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칩스 액트가 R&D 40% 그리고 투자 부분에 있어서 25%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고요. 우리는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해서 한 6%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갭을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더 큰 숙제가 이제 중소 팹리스라든지 소부장 기업들 예. 이런 데 생태계 만든다든지 반도체 인력을 수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숙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함께 대기업과 같이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함께 풀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 문제를 좀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단기간에 인력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해소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과 대학 정원 확대 등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아키텍트나 혹은 R&D 인력들을 계속 육성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맞는데 사실은 더 시급한 게 실무자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무자들이 그 팹리스에 있어서는 전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툴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각 스텝별로 우리 실무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만 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1년에 계산해 보면 2천억 정도 들여서 매년
12,000명 정도의 그 실무자 육성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잘 되면은 아무래도 대만의 패밀리스에 어떤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수위가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소회를 좀 들려주신다면요. 예, 그 사실 이제 굉장히 그 2달 동안 그 바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한 반도체라든지 ESG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단계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키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예. 뭐 생각해 보면 뭐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후회도 들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게 잘 정부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고 예,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웅환 인수위원 그리고 저희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